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도 총균세 세 번째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가축이 인류에게 남긴 뜻밖의 선물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는 동물을 길들였고 그 덕분에 먹고 살림을 얻었지만 그것만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아주 낯선 선물이 따라왔죠. 그리고 그건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축이 준 2가지의 선물. 문명을 이끈 가축의 역사. 선사시대, 우리의 조상들이 처음으로 야생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한 풍경을 상상해 볼까요? 사람들은 생물 중에 유일하게 불을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불은 추운 겨울에 따스함을 선물하고 사자와 같은 맹수로부터 지켜주기도 합니다. 맹수가 사람은 안 무서워해도 불은 무서워하거든요. 무엇보다 사람은 불을 통해서 야생 동물의 고기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맛본 고기의 맛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황홀함을 느끼고 유레카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고기 맛을 알아버린 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는 동물을 많이, 자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알게 되었죠. 비교적 사람과 친한 온순한 동물을 잡아서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고 먹이를 주면서 새끼를 낳게 하면 된다는 것을요. 그 새끼가 커서 또 새끼를 낳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가축이 늘어난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동물을 가축으로 키우면 좋을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을 시작하며 남는 시간이 생겼고 덕분에 동물들을 길들이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가장 적합한 동물들을 선택하여 가축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양에게서는 털과 고기를, 염소와 소로부터는 고기와 우유를, 돼지에게서는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개는 사냥과 방어에 사용되었죠. 이처럼 가축화란 인간이 동물을 길들이고 번식을 조절하여 필요에 맞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인간은 동물을 가축화시키고 직접 기르면서 고기와 털 등의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축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의 하나였습니다. 인간은 가축을 이용하여 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위험하게 야생동물을 사냥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가축화는 인간의 식습관, 경제, 문화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농업과 축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큰 역할을 하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가축화를 안나 카레니나 법칙으로 표현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입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말이 가축화의 법칙이랑 똑같다고 말합니다. 즉, 가축화에 성공한 이유는 모두 비슷하고 가축화에 실패한 동물의 이유는 제각기 다르다라는 거죠. 가축화에 성공한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유라시아에 삽니다.
유라시아인들은 가축에게서 고기, 우유와 치즈, 육상 운송, 가죽, 털을 얻었습니다. 또 고기를 육포처럼 건조하거나 냉장고에 저장해 계절이나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를 이용해 쟁기를 끄는 등 가축을 농사에 활용하면서 식량 생산의 효율성을 높였고요. 말과 낙타 같은 가축을 타고 전쟁에 나가면서 기동력을 높이고 짐꾼으로도 활용했습니다. 한편 개는 특별하게도 인간에게 고기가 아니라 사랑을 줍니다.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그 옛날 가장 먼저 가축화가 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축은 소리 없는 무서운 무기, 병원균 또한 안겨주었습니다. 병원균은 수많은 유라시아인을 죽였지만 아메리카를 침범할 때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죠. 물론 아메리카를 침략한 콜럼버스, 코르테스, 피사로는 병원균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병원균을 이용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천연두 등의 병원균이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아메리카 원주민을 이용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야생동물을 가축화했을까요? 우선 동일한 야생동물종 가운데서 인간에게 필요한 개체를 선택했습니다. 원래의 소, 돼지, 양은 지금보다 훨씬 몸집이 컸어요. 그런데 집에서 소를 키우려면 우리를 만들고 먹이를 줘야 하잖아요. 소가 너무 크면 우리를 만들기 어렵고 먹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키우기도 힘들죠. 그래서 야생 소 중에서 작은 소를 골라서 집에서 가축화하면서 크기를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개의 조상은 큰 늑대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사나운 늑대 중에서 그나마 사람에게 다정하고 작은 늑대를 골라 교배시키면서 계속 작고 귀엽게 만들었어요. 수만 년이 흐른 지금 늑대를 닮은 대형 개는 많이 사라지고 아주 작고 귀여운 개들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개들도 자기보다 덩치가 큰 고양이를 보면 잡아먹을 듯이 덤비죠. 아직 늑대의 본성이 조금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번엔 양을 볼까요? 양의 속털은 인간의 옷을 만드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울이라고 하는 양의 속털은 계속 보존시킵니다. 지저분하고 딱딱한 겉털은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의식적 가축화를 시켰습니다. 가축화된 숫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차이가 나는 가축화된 숫자. 20세기 이전에 가축화된 대형 동물로는 총 14종이 있습니다. 대형 동물이란 체중 45kg 이상을 가리킵니다. 14종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많이 키우는 가축은 양, 염소, 소, 돼지, 말입니다. 그리고 단복 낙타, 쌍복 낙타, 라마와 알파카, 당나귀, 순록, 물소, 야크, 발리소, 인도소 등의 기타 9종이 있습니다. 콜럼버스 등의 정복자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에 아메리카의 가축은 라마와 알파카 뿐이었습니다. 수백 종의 야생동물이 있지만 사람이 가축화에 성공한 것은 14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자, 이어서 가축화된 대형 동물이 분포하는 것을 볼까요? 14종 중 13종이 유라시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라시아 땅이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땅이 가장 크니까 야생 포유류 종류도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유라시아에는 72종의 가축화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축화된 종은 13종입니다. 반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야생동물의 천국입니다. 51종의 후보종이 있었지만 단 1종도 가축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에도 24종의 후보종이 있었지만 1종만이 가축화되었어요. 특별히 유라시아인들이 가축화시키는 실력이 좋았던 걸까요? 전혀요. 유라시아는 단지 운이 좋았습니다. 가축화가 가능한 동물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죠. 호랑이는 왜 가축이 되지 못했을까?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가축화 후보에서 탈락한 이유는 뭘까요? 첫째, 식성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성 포유류는 가축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아기 소를 체중 500kg의 어른 소로 키우려면 옥수수 5만 킬로가 듭니다. 아기 사자를 500kg의 어른 사자로 키우려면 소 10마리를 먹이로 줘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를 키울 때보다 사자를 키울 때 옥수수가 10배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에서 나오는 고기와 사자에서 나오는 고기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잠깐 한눈 팔면 소가 아니라 키우는 사람을 잡아먹죠. 그래서 육식성 포유류는 가축화 후보에서 광속 탈락했습니다. 둘째는 성장 속도 때문입니다. 코끼리는 어른으로 자라는데 15년이 걸립니다. 15년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먹이를 계속 줘야 하죠.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셋째는 짝짓기 습관 때문입니다. 가축은 울타리에 감금된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치타의 경우는 장거리를 막 뛰어다니면서 구애 활동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짝짓기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넷째는 성격이 거칠고 사람을 물거나 죽이는 동물입니다. 하마, 코뿔소, 회색곰, 들소, 얼룩말 등이 대표적이죠.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은 사자가 아니라 하마입니다. 동물원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무는 동물은 얼룩말인데 한 번 물면 놓지를 않아 사육사들이 크게 다친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반대로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가젤과 같은 동물은 울타리에 가둬놓으면 겁을 먹고 머리로 울타리를 계속 쳐받아서 결국 머리가 깨져 죽고 말거든요. 여섯 번째, 독립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퓨마, 제규어 등의 고양이과 동물은 독립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가둬놓으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소, 말, 돼지, 개, 양을 보면 모두 사회성이 발달해 함께 잘 살죠. 무리 생활을 하고 위계서열이 분명한 동물은 사람을 가장 우두머리로 생각하고 잘 따릅니다. 그래서 가축화가 쉬운 겁니다.
땅의 모양대로 결정된 대륙의 파워.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문명의 발달에는 뜻밖에도 대륙의 생김새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서로 긴 가로형과 남북으로 긴 세로형에 따라 기후와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기후와 환경이 다르면 농경사회의 발전과 문명의 속도 또한 다르게 진행됩니다. 세계 4대 문명은 모두 유라시아권에 있습니다. 3대 문명인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도 문명은 모두 유라시아에 있으며 북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이집트 문명도 엄밀히 말하면 유라시아권에 속합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특별히 뛰어나서일까요? 계속 말하지만 문명 발생의 핵심은 누가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살았느냐였습니다. 유라시아권에서 세계 4대 문명이 발전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라시아 옆으로 긴 가로형 지형이 문명의 탄생을 앞당긴 것이죠. 유라시아는 위도가 비슷하고 큰 장애물이 없어 이동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질적인 문화를 융합하고 지역마다 독특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이름도 비슷하지만 둘 다 위아래로 긴 세로형이죠.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같은 세로형 대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같은 대륙 내에서 위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위도가 달라지면 기후, 환경, 문화가 달라서 이웃에 있어도 교류가 쉽지 않습니다. 문명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융합되면서 발전합니다.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에서는 말이 쑥쑥 자라는데 날씨가 더운 북쪽 브라질에 가면 밀 농사가 어려워집니다. 밀은 차가운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로형 대륙에 있는 국가들은 위도 차이가 커서 좋은 작물이 있어도 전파가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농경시대에 작물이 전파되지 않으니 문화도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다. 대륙 중에서 가장 큰 유라시아 대륙을 보면 옆으로 길쭉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유라시아 서쪽 끝과 동쪽 끝에 있는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나 위도가 비슷합니다. 스페인의 위도는 북위 35도에서 40도이고 한국은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날씨는 물론이고 동식물 분포, 질병, 강우량, 식생활도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상에 위치한 국가로는 스페인 말고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알제리, 그리스, 터키, 이라크, 이란, 중국, 일본 등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과 교류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 조상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중동 아시아와도 교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청동기 고인돌 무덤에서 중앙아시아의 청동기 유물과 유사한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신라 시대의 무덤에서 발굴된 로마 보검, 로만 글라스 같은 유물로 볼 때 로마와 신라는 9,00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유라시아 스텝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 그림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로시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원후 7세기
바르후마낭 즉위식에 참석한 고구려, 당나라 등 외국 사절단 모습이 그려진 궁정 벽화예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 명은 고구려 특유의 깃털로 장식한 관모 조우관을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구려인이라는 게 쉽게 식별되죠. 사마르칸트와 한국까지의 거리는 5,000km로 상당히 먼 거리지만 고대시대부터 유라시아 스텝지대를 통해 교류했다는 걸 이 그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아래로 길쭉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기원 후 100년경 미국 동부에서 옥수수가 처음 지배된 후 미국 북부에 전파되기까지 무려 800년이 걸렸습니다. 옥수수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기후에 적용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옥수수의 사례를 보면 작물과 발명품의 전파가 위도가 비슷한 동서축으로는 빠르지만 남북축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감귤이 강원도에서 지배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따라서 동서로 길어서 위도가 비슷한 국가들이 많은 유라시아의 경우 작물, 발명품, 문화 등의 전파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보다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병원균의 사악한 전략. 가축화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동물과 더 밀접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축사는 물론이고 집 앞마당, 길거리 등 사람이 있는 곳 어디에나 가축화된 동물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동물 원인성 질병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는 원래 새나 돼지에게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전파되어 대유행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결핵과 콜레라도 처음에는 동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축은 고기로 인간을 먹여 살리지만 병원균으로 인간을 죽이기도 합니다.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딱 어울리죠. 보이지 않는 학살자. 병원균이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을 말합니다. 유럽은 병원균 덕분에 손쉽게 아메리카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인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 콜럼버스와 군인들의 몸에 숨어 있던 천연두도 함께 상륙했던 것이죠. 이후 원주민들에게 천연두가 급속도로 퍼졌고 아즈텍과 잉카는 천연두로 단기간에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천연두는 인간에게만 발견되는 질병이지만 바이러스의 유래는 동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면에서 유럽인들에게 천연두 같은 병원균은 가축이 준 사악한 선물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병원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00년경 세계 인구는 약 6억 명 정도였습니다. 1519년 코르테스가 멕시코에 상륙했을 때 멕시코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멕시코는 고도의 농경 생활을 하고 있던 인구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연두로 100년 만에 인구의 90% 이상이 죽고 160만 명 정도만 살아남게 되죠. 핵무기보다 살상력이 높은 게 전염병입니다. 아메리카인들만 당한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1347년에
흑사병이 처음 발생해서 약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 달합니다. 흑사병은 중국에서 발원해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유라시아는 작물과 문화교류도 빈번했지만 병원균의 전파도 빨랐습니다. 최초의 흑사병이 창궐하고 1700년대까지 100여 차례의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병원균은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밀집하는 전쟁 때 많이 퍼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인플루엔자로 2,1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보다 병원균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병원균으로 인한 위기를 몸소 겪었죠. 2020년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인에게 3년 동안 강제로 마스크를 씌웠고 인간 생활에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3년이 지난 2020년 12월 기준으로 6억 2천만 명이 확진되었고 그 중에 1,8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길버트 존엠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인의 수명이 2년 단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카인들에게 면역이 없었던 이유.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인들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에 당도한 유럽인들은 왜 그곳의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걸까요? 왜 반대로 아메리카인들은 유럽인을 감염시키지 못한 것일까요? 힌트는 앞서 읽어드렸던 가축의 숫자에 있습니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가축이라고는 낙타처럼 생긴 라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마는 인간과 붙어 살지도 않았죠. 반면에 유럽은 14종의 대형 동물이 가축화되어 병원균을 계속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유럽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았고 국가 간 무역도 활발했으며 자주 전쟁을 해서 병원균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균에 자주 감염된 유럽인들은 면역력을 갖고 있었던 반면 아메리카인들은 면역력을 만들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가축이 만든 질병을 알아볼까요? 단연 소가 1등입니다. 소는 순하지만 소가 만들어내는 병원균은 매우 독합니다. 홍역, 천연두, 결핵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돼지는 인플루엔자 101회를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메르스는 박쥐와 낙타에서 나왔습니다. 가축과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질병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균에 소름 끼치는 7가지 생존 전략. 병원균도 생물이기에 끊임없이 자신을 퍼뜨리려는 종족 번식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균은 어떻게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릴까요? 첫째,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물에 있는 병원균을 예로 들면 물을 통해 물고기에 침투한 병원균은 사람이 회를 떠서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는 순간 뱃속으로 침투해서 기생충을 확산합니다. 아예 장기간 살기도 하죠. 병원균의 입장에서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애완동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병원균이 반려견에게 침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반려견을 만지거나 앉는 순간 침, 피부, 털에 숨어 있다가 인간에게 옮겨가는 시기죠. 셋째, 곤충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기입니다. 모기가 병원균에 있는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그 순간 모기의 입에 병원균이 달라붙고 사람을 물면 병원균이 쉽게 사람의 몸속으로 침투합니다. 넷째, 이건 아주 사악한 방법인데요. 임신한 여성에게 병원균이 침투해서 뱃속의 태아를 감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기는 감염이 된 상태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매독, 풍진, 에이즈가 그런 경우입니다. 다섯째, 아주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병원균이 사람을 감염시키고 기침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병원균의 명령에 따라 병원균을 대량으로 퍼뜨리는 분무기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기침을 하면 셀 수 없이 많은 병원균이 침에 숨어서 함께 나오는 거죠. 한 명이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감염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병원균에 감염이 되어서 기침이 나오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지요. 여섯째, 병원균에 감염시키고 잠복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럼 증상이 없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죠. 일곱째, 몸에 주사기를 꽂듯이 직접 물어서 퍼뜨립니다. 개가 광경병에 걸리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과 개를 물지요. 이런 식으로 직접 병원균을 몸속에 넣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병원균에 지능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병원균의 생존 전략이 탁월하지 않나요? 병원균이 좋아하는 것들. 동물이 가축화됨에 따라 병원균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농경으로 인구 밀도가 상승하고 좁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감염된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죠. 이런 이유로 농경사회, 그리고 도시는 병원균에게 천국입니다. 모여 있으면 감염시키기 쉬우니까요. 한편 수렵 채집인과 유목민들은 주거지를 자주 옮겨 다니며 살지요. 떠날 때는 배설물 등 오염된 것을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병원균의 노출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경민이 비료로 사용하는 똥과 오줌 또한 병원균에게 최고의 은신처입니다. 병원균은 분뇨 속에 숨어 있다가 채소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채소를 수확해서 사람이 먹고 감염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 중세시대 유럽의 집에는 화장실이 없어 똥과 오줌을 창가에 그냥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분뇨가 있는 거리를 밟고 다니는 신발에 병원균이 달라붙었어요. 하필 유럽인은 집에서 신발을 벗지 않는데 병원균에게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균은 유럽인의 집안 구석구석으로 손쉽게 침투할 수 있었죠. 현대에도 병원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달된 운송수단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병원균이 유럽으로 진출하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사람을 이용해 말이나 도보로 이동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단 몇 시간이면 전 세계를 감염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올려 보세요. 비행기를 통해 단 몇 주 만에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기술 발전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만 병원균도 이롭게 합니다.